자, 오늘은 논술 작성 과정 처음부터 끝까지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 문제를 받았을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의 그 논술 작품이 완성되는 전체 과정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 아무래도 그 처음 문제를 받는 순간 뭘 어떻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잘 모르죠. 그래서 그 사유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추적했습니다. 제가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그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완결된 답안을 쓰는 그 과정까지 어떤 사유 과정을 거치고 어떻게 풀어내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이제 프린트를 잠깐 보시면 논술의 작성 7단계라고 되어 있죠. 7가지의 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는 논제 파악이죠. 문제가 주어지면 그 문제를 파악하는 것을 우리가 논제 파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 요구하는 논점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핵심을 파악하는 것이고, 그래서 논점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되면 바로 주제가 떠오릅니다. 그 주제를 하나의 주제문으로 작성합니다. 그 주제문이 논술 전체 일관된 주제로 나타날 때 통일성 있고 완결된 하나의 작품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완결된 주제로서 완성된 하나의 작품으로 논술문을 쓰게 될 겁니다. 요즘에는 최근에 이제 2015학년도 상반기 교육학 논술과 2016학년도 논술에서는 주제를 아예 한 특정하고 있죠. 그럴 경우는 그 주제에 맞춰서 쓰면 되는데, 그전에는 주제를 주지 않았습니다. 주지 않아더라도 당연히 우리 하나의 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주제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제에 있는 논술을 썼어야 되는 건데, 학생들 답안을 보니까 주제 없이 막 쓰더라는 거죠. 그래서 부득이하게 주제가 주어지고 있다는 거죠. 주어지면 오히려 더 좋은 거죠. 편하게 쓸 수 있고, 안 주어지면 내가 어떤 주제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의 작품이 되는 거죠. 우리 하나의 소설을 보더라도 그렇고, 어떤 하나의 작은 에세이를 보더라도 전체 주제가 있기 마련이죠. 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주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제문을 작성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개요를 짜겠죠. 전체 논술 전체 뼈대를 구축합니다. 뼈대가 구축이 되면 이제 바로 뼈대 구축할 때는 당연히 이제 본론부터 먼저 구축을 하게 될 겁니다. 본론은 왜냐하면 논점을 먼저 분석해야 되지. 논점 분석하면 서론과 결론 저절로 따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론에 들어갈 논점들을 그 개요 작성할 때 본론부터 먼저 작성하게 되고, 그 다음에 결론, 서론 이렇게 올라올 겁니다. 또는 뭐 서론, 결론 이렇게 와도 상관없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서론 쓰고, 그 논점, 그 개요 작성이 잘 되면, 그러니까 개요에서는 핵심은 본론이죠. 본론만 잘 추려내면 서론과 결론은 무리 없이 바로 1분 만에 바로 끝납니다. 서론 쓰고 결론 쓰고, 서론 본론 이제 답안지 작성하겠죠.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이제 답안지를 작성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한 5분 정도 남겨놓고 전체를 빠르게 퇴고합니다. 쭉 한번 보고 혹시 이 문장 표현에 문제가 없는지 급하게 쓰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빠뜨리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중요한 핵심 키워드를 빠뜨린 것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쭉 살펴보면서 수정하는 작업을 하고 이제 바로 답안지 제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5분 정도 남겨놓고 퇴고 작업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이제 60분에 이 모든 것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숙달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글쓰기 방법은 여러분 몸에 익숙하게 배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논제 분석하는 것도 논제 파악하는 방법을 계속 활용하고, 지금 6개 주제가 있으니까 6개 주제를 갖다 놓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 사유 과정을 계속 점검하다 보면 저절로 이제 습관화돼서 바로 튀어나올 수 있겠죠. 그다음 문장 표현력도, 우리가 다음에 다룰 문장 표현력도 일단 기본적인 문장 표현 방법을 이해하고 거기에 맞춰서 몇 번 연습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문장이 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뭐 다 못 쓰죠. 원래 이제 글을 잘 쓴다고 하는 것은 최소한 5년 이상에서 10년 정도 걸립니다. 그게 바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글은 여러분들 지식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글을 쓰는 것은 또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문장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단기 형성이 안 돼요. 그래서 글을 한 5년 정도 이상 써봐야지 그래도 뭔가 잡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5년간 너무 긴 세월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나마 뭐 아주 수려한 그런 논술을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뭐 표현력에 어긋나지 않는 형태로
그냥 점수에서 감점 안 당하는 정도로만 해두시면 되는 거죠. 자, 하나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논제 파악입니다. 자, 여러분 일단 기본적으로 문제를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시작하도록 하죠. 기출문제를 옆에 놓고 같이 사고 과정을 진행해 나가야 될 겁니다. 자, 일단 2016학년도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학년도 문제를 펴보십시오. 자, 작년에 시험 보셨 분들은 이렇게 아시겠지만, 일단 뭐 처음 본다고 생각하고, 자, 기본적으로 처음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은 논제 파악하는 단계다라고 하는 겁니다. 논제, 다시 말해서 문제입니다. 논술의 문제를 논제라고 하는 것이고, 그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지 출제자가 요구하는 논점에 맞춰서 논의를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결 과제가 바로 논제 파악이에요. 논제 파악은 일단 기본적으로 논술 전체 문제가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 먼저 파악을 해야 되겠죠. 첫 번째 보시면 지시문이 나옵니다. 다음은 뭐뭐뭐뭐뭐에 대해서 논하시오라고 지시문이 있고, 두 번째는 제시문이 주어지고, 세 번째는 배점이 있죠. 이렇게 세 개의 영역으로 논술 문제가 구성이 되죠. 그죠? 요거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을 논제 파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논제 파악이 뭐 제가 논제 파악이 왜 중요하냐는 별도의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논제 파악을 잘못해버리면 엉뚱한 논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리 수려한 문장을 쓰더라도 0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논제 파악은 논술의 첫 출발이자 논술 탄생의 원초이고 생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논제 파악은 우리 프린트물 같이 놓고 보십시오. 이 페이지에 박스에 있죠. 지시문과 지시문을 읽고, 두 번째 읽어야 될 것은 배점 기준표를 읽습니다. 세 번째는 제시문 읽기. 제시문 읽을 때는 2016학년도 같은 경우는 딱딱 항목별로 이렇게 도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끊어 읽을 필요가 없겠죠. 저절로 끊어져 있으니까. 근데 쭉 긴 줄글로 되어 있을 때는 논점별, 핵심 논점별로 끊어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핵심 논점별로 다시 제시문으로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는 지시문 읽고, 두 번째 배점 기준표 확인, 세 번째는 제시문 읽기. 제시문 읽을 때는 핵심 논점별로 끊어 읽는다. 그리고 그 핵심 논점을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중심 내용을 떠올리는 겁니다. 중심 내용. 중심 내용을 떠올리면서 동시에 제시문을 논구로 활용할지 여부를 판단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크게 보면 세 가지 골격이고, 하나 더 나가면 제시문 분석과 더불어서 핵심 논점별을 중심 내용 떠올리면서 제시문 논거 활용 여부를 판단하기, 이렇게 된다. 자, 먼저 거기 그 프린팅으로 보시면 일단 그 논제 파악 도해 조직자가 있죠. 그래픽 오거나이저, 도해 조직자 전체 위계에 핵심 논점들을 위계화 시켜 놓은 겁니다. 이게 도해 조직자로 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만들 필요는 없죠. 일단 여러분 보기 편하게 도해 조직자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전체 어느 정도 논제 파악이 됐을 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자, 보시면 전체 주제문이 있죠. 주제문은 그 핵심 논점들이 다 파악이 되었을 때 주제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체 주제가 있죠. 교사 역량을 이제 주제로 논하라고만 지시문에 나와 있으니까 이게 전체 주제가 될 것이고, 핵심 논점 보시면 핵심 논점이 총 4가지로 돼 있죠. 4개 논점이다. 그 다음에 배점, 세부 논점이 중요하겠죠. 세부 논점이 핵심 논점에 딸린 작은 논점들인데, 이 작은 논점들이 배점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 작은 논점들 탁탁탁 쳐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터치를 해줘야지 점수를 다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논점에 있는 그 배점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큰 논점, 다시 말해서 핵심 논점이 이제 소주제가 될 것이고, 그 소주제들이 모여서 전체 주제가 만들어질 것이고, 이 전체 주제가 주제문이 탄생되고, 저 주제문이 첫 문장이 뭐가 됩니까? 서론의 첫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서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서론 콕촉 3가지의 논리 구조로 이루어진다. 사고 구조. 첫 번째가 전체, 그러니까 주의 환기인데, 주의 환기가 도입 문장과 뒷받침 문장, 그 다음에 문제 제기,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랬죠. 그 주의 환기가 뭡니까? 전체 주제가 주의 환기가 되는 거예요. 전체 주제가. 두 번째, 뒷받침 문장은 거기 핵심 논점이 있죠. 교육과정 유형, 경험교육과정이다. 평가 유형, 형성평가다. 그게 교육과정 유형, 평가 유형, 정체성 발달, 조직 형태, 요게 뒷받침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제기는
핵심 논점, 경험주의 교육과정, 형성평가, 에릭슨 반두라 개념, 비공식적 조직, 이것이 마지막 문제제기 문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탁탁탁 순서대로 가게 되죠. 제가 이제까지 설명드렸던 것이 왜 그렇게 설명드렸는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런 식으로 될 것이고, 그 하나하나의 그 핵심 논점, 다시 말해서 소주제별 문단이 구성이 될 것이에요. 별개의 문단이. 그래서 총 4개 문단이 본론으로 구성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끝나면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다 끝나면 논제 파악이 다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저 프린트를 주제문 작성까지 하고 논제 파악이 끝나면 이제 17페이지에 그 개요 작성을 하게 될 겁니다. 개요 작성을 하게 되면 1차 개요, 2차 개요 작성 한 2단계로 거칩니다. 2단계로 거치고, 그 다음에 답안지가 있죠. 답안 구상의 예를 보시면 도의저직자는 여러분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질 것이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쭉 답안 구상, 이 답안 구상이 이제 여러분들이 말하면 개요 작성이다. 개요 작성. 이렇게 개요를 쫙 작성하는데 그대로 옮기면 이제 옮기는데 시간이 한 20분 정도 소요되겠죠. 바로 옮기면 바로. 자, 요 과정을 이제 살핀다는 겁니다. 자, 먼저 그러면 논제 파악 첫 번째 방법이 뭡니까? 프렌치 3페이지에 있죠. 지시문을 읽는 거, 지시문. 지시문 읽기. 지시문에서는 해야 될 일이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출제 요구사항을 파악한다. 요구사항. 나한테 뭘 요구하고 있는지 지시문을 통해서 요구사항은 곧 주요 핵심 논점이 되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는 제약조건, 유의사항. 어떤 제약조건에 유의사항이 있는지를 살피고 그 제약조건에 맞게 또는 요구사항에, 그러니까 유의사항에 맞추어서 논술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출제자가 어떤 의도로 이 문제를 냈는가, 출제 의도를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이 3가지가 지시문을 통해서 파악해야 될 단계다라는 것이고, 마지막에 있는 출제자의 의도는 당연히 배점 기준표와 제시문을 읽으면서도 파악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지시문을 통해서 간단하게나마 출제자가 어떤 의도로 이런 문제를 냈는가 한번 살펴본다는 거죠. 자, 첫 번째 출제자 요구사항 분석부터 들어갑니다. 자, 먼저 지시문을 읽겠죠. 그러면 지시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논술의 주요 방향을 안내하는 문장들입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문장이죠. 다음은 뭐뭐뭐뭐에 대해서 논하라라고 하는 것이 지시문이라고 하는 거죠. 지시문을 읽을 때는 핵심어 논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읽을 때 거기다가 나름대로 표시를 하면서 읽는 거죠. 세모를 하든 동그라미라든 밑줄을 긋던, 그래서 무엇을 묻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제에 있죠. 문제가 지금 지시문을 잠깐 보시면 다음은 A중학교 재직 중인 김 교사가 작성한 자기개발 계획서 일부이다. 김 교사의 첫 번째 요구사항이 나오죠. 자기개발 계획서를 읽으라는 겁니다. 읽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비교사 입장에서 교사 가치를 영리하게라는 주제로 이게 두 번째 요구사항이죠. 주제로 첫 번째 읽으라 하는 것은 뭐 이건 당연히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이건 다 잘 따라해요. 그래서 두 번째부터 무시하는 경향이 있죠. 이걸 주제로 논하라 그러는데 이걸 무시해버리는 경우가 있었다. 올해 그죠? 그래서 점수를 많이 깎였다는 이것 때문에. 그래서 평균 뭐 한 13점 정도. 문제가 무난하게 출제됐음에도 불구하고 13점 받았던 대부분의 이유들이 바로 여기 주제로 논하라는 거, 이건 무시했다는 거. 여기서 점수가 많이 갈렸죠. 세 번째 요구사항은 뭡니까? 교육과정과 평가 유형과 학생의 정체성 발달, 그 다음에 조직 활동에 대한 내용을 구성요소로 하라라고 돼 있죠. 요거를 구성요소, 다시 말해서 요거를 논술의 내용으로 삼아서 논하라고 돼 있죠. 총 몇 개가 구성요소입니까? 4개죠. 교육과정, 두 번째 평가 유형, 세 번째 정체성 발달, 네 번째 조직 활동, 이렇게 4가지다. 4가지가 논술의 내용 영역 구성요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요거 4가지가 각각의 본론에서 별개의 문단으로 구성될 것이죠. 하나하나씩 소문단. 이게 이제 핵심 논점입니다. 핵심 논점. 그러니까 출제자 요구사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요 핵심 논점을 파악하는 거예요. 주요 핵심 논점. 출제자 요구사항을 통해서 주요 핵심 논점을 파악한다. 여기서 주요 핵심 논점은, 일단 본론에서 논의해야 될 핵심 논점. 이게 소주제를 구성하게 된 4가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서론, 본론, 결론, 형식을 갖추라 그랬죠. 개조식으로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개조식으로 쓰면 점수 못 받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씩 파악을 해보십시다.
자기계발서 첫 번째는 이제 요구사항이, 출제 요구사항이 자기계발계획서를 읽으라는 거죠. 읽으라는 것은 그냥, 이따가 읽으면 되는 것이고, 어차피 자기계발계획서는 뭡니까? 제시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시문을 읽으라는 거예요. 제시문, 어차피 제시문 분석할 때 읽어야 될 사항이고, 그건 논제 파악의 세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배점 기준표 확인하는 단계고, 읽으면 될 것입니다. 둘째 요구사항은 뭡니까? 주제를 논하는 거죠. 주제가 있다는 거. 교사의 역량이라는 주제. 요게 보시면 이제 지난 글씨까지 강조하고 있잖아요. 지난 2015학년도 상반기 논술에서 지난 글씨로 강조하지 않았더니 그냥 무시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지난 글씨로 썼는데도 무시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도대체? 원래 논술이라고 하는 것이 한 편에 주제 있는 글이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제 없는 글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지난 글씨까지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작년에 채점자도 여러분들은 무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 한 편에 주제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리고 세 번째 요구사항이 교육과정, 평가 유형, 학생 정체성 발달, 조직활동에 대한 구성 요소로 쓰라는 거죠. 이게 바로 뭡니까? 핵심 논점이라는 핵심 논점. 이 핵심 논점이고 이 핵심 논점이 총 4가지가 지시문에 드러나 있고 이 4가지가 하나씩 별개의 문단으로 구성이 될 것이고 각각의 소주제문을 형성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건 당연히 이제 배점 기준표에서 다시 견주어서 살피게 될 겁니다. 이따 배점 기준표 읽을 때. 얼핏 배점 기준표 힐끗 보셔도 배점 기준표의 논술의 구성 요소가 총 4개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핵심 논점이고 소주제를 구성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때까지는 우리가 핵심 논점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교육과정이라고 돼 있고 교육과정 유형과 평가 유형 이렇게만 나와 있지 교육과정 유형 요소는 무엇인지가 안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제시문을 읽어야만 드러나는 거예요. 배점 기준표를 보더라도 그냥 수업 구성에 나타나는 교육과정 유형의 장점과 문제점 각각 2가지 이렇게만 제시를 하고 있지 어떤 교육과정인지 이제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제시문을 읽어서 있다가 제시문을 읽으면서 핵심 논점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봤죠? 그 다음에 그리고 네 번째 요구사항이 이제 그 서론본론 결론 형식을 갖추라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제약 조건, 유의사항이 뭔가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유의사항. 첫 번째 지시문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핵심 논점을 파악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유의사항이 있는지 여기서는 유의사항은 크게 2가지가 있겠죠.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핵심 논점인 것이고 2번과 4번이 유의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죠. 2번은 주제에 있는 걸, 이 특정된 주제를 중심으로 논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서론본론 결론 형태를 갖추라는 거죠. 이건 어차피 출제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제약 조건은 아닌 거죠. 아닌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출제 의도를 파악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출제 의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프린트able 4페이지 있죠? 출제 의도를 파악해야 되는데 출제 의도, 왜 이런 문제를 출제했는가? 그 출제 의도는 지시문과 배점 기준표를 함께 보면서 파악을 할 때 쉽게 드러나는 건데 물론 이것도 이제 제시문과 곁들여서 출제 의도는 당연히 지시문, 배점 기준표, 제시문 전체 총체적으로 볼 때 출제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그 이전에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자, 여기서는 출제 의도가 주제가 있다라는 데서 우리가 어느 정도 힌트를 얻을 수 있겠죠. 교사 역량을 갖춰야 된다는 것이 출제 의도라고 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주제를 줬기 때문에. 교사가 어떤 역량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출제 의도라고 볼 수 있겠고 그 역량의 요소가 수업 구성의 면과 그 제시문에 보시면 수업 구성의 면과 그 교육과정 유형, 수업 구성의 면과 평가의 면에서 진로 지도의 면에서 조직활동 면에서 제반 역량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출제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살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출제 의도가 뭡니까? 출제 의도가 곧 여러분들의 중심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 출제자의 중심 생각이 곧 내 중심 생각이 되는 것이고 그건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이 나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나의 주제. 나의 글의 주제. 그 출제 의도가 지금 같은 경우는 출제 의도가 잘 파악이 되죠. 왜냐면 이런 주제로 논하라고 그랬으니까 출제 의도는 그 주제가 출제 의도가 되는 거니까. 근데 주제가 없는 경우는 그 주제를 뽑아내기 위해서 여러분들 출제 의도를 파악해서 한 편의 주제문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는 2016학년 같은 경우는 출제 의도가 파악이 상당히 쉽죠. 주제가 주어져 있으니까.
근데 그게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 그건 이제 다른 문제 가지고 이제 판단해 봐야 되겠죠. 이 다른 문제 가지고 또 분석할 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이렇게 출제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는 거. 출제 의도를 파악한다는 것은 바로 출제 의도는 논술 출제자의 중심 생각이고, 그건 내가 만들 논술문의 중심 생각이자 논술문의 주제가 되어버린다는 거. 주제가. 논술문의 주제가 왜 중요한 겁니까? 논술문의 주제가 확정이 돼야지 서론 결론이 바로 나온다는 거예요. 서론 결론이 바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요 출제자의 중심 생각은, 그 출제 의도는 어디서 파악을 할 수 있습니까? 핵심 논점에서 끄집어내요. 핵심 논점을. 핵심 논점의 상위 개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상위 개념으로. 상위 개념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출제자의 그 주제가 없었다. 주제를 주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출제 의도를. 자, 수업 구성, 수업 잘하자, 평가 잘하자, 그 다음에 진로 지도 잘하자, 그 다음에 조직 활동, 학교 조직 활동을 적절하게 잘 참여해서 조직 활동에 잘 적응하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교사가. 여러분들이 한편에 글을 쓴다 그러면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싶은데 네 가지 소주제를 가지고 얘기하고 싶으면 이 네 가지 소주제를 통해서 전체 주제를 만들어낸다 그러면 전체 주제를 뭘로 삼아야 될까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거는 쓰는 사람들은 마음이에요. 마음이에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학교 교사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을 잘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잘 가르치기 위해서 수업 구성에 대해서도 연구해야 되고 평가에 대해서도 연구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진로 지도도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과 교육뿐만 아니라 교과 외 활동까지 그 다음에 학교 활동까지 이렇게 교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활동을 해야 되는 이유는 결국은 하나다. 교사, 학생을 잘 가르치자는 거죠. 학생의 교육적 성장, 그죠?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학생의 교육적 성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의 노력들이 요구된다. 이게 여러분들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게 이제 서론으로 나오죠. 학생의 교육적 성장을 위해서는 교사는 재반 영역에 있어서 노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노력이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문장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은 그 구체적인 뒷받침 문장이 나와야 되겠죠? 그 구체적인 뒷받침 문장은 수업 구성에 있어서 잘해야 될 것이고, 평가 또한, 평가에 있어서도, 평가도 마찬가지, 평가, 그 다음 진로지도, 학교 내 조직 활동에 있어서도 교사의, 여러 가지 교사의 노력이 중요하다. 교사가 노력해야 한다. 이게 두 번째 문장, 뒷받침 문장이 나오는 거죠. 세 번째는 이 자기개발 계획서를 토대로 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수업 구성은 이제 논점이 파괴되면 수업 구성은 경험주의 교육과정이니까 경험주의 교육과정의 장점 및 문제점 또는 그냥 경험주의 교육과정. 두 번째 형성평가는 형성평가. 세 번째는 진로지도. 여기 세 번째는 조금 기니까 에릭슨과 반대로 두 개 좀 기니까 그냥 진로지도. 그다음 세 번째는 조직활동. 이게 학교 내 조직활동은 비공식적 조직활동이니까 비공식적 조직활동에 있어서 이 비공식 조직활동을 검토하면서 주제가 있으니까 주제를 논하고자 한다. 만약에 주제가 없으면 이것을 논하고자 한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서론은 얼마나 간단합니까?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그동안 쭉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 제가 무슨 말인지 쉽게 이해를 할 겁니다. 거의 우리가 이제 종착점에 와 있는 거예요. 이게 몇 번 연습하면 너무너무 쉬워요. 너무너무 쉬운데 이걸 몰라요. 교육학 논술 강의하는 분들은. 제 강의를 듣고 있는 거예요. 제 강의를 듣고. 이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재능 기부한다고 강의를 했더니, 엉뚱하게 교육학 논술 선생님들이 제 강의를 듣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전에 생각지 못했던 그 강의 패턴이 좀 달리, 이제 논술에 대해서 또 다르게 얘기하고 그러더라고요. 그전에는 엉망이었어, 엉망. 아마 모르긴 해도, 이거를 이제 제가 쭉 퍼뜨리면 아마 전체적으로 이제 교육학 논술 강의하시는 분들의 실력이 업그레이드 될 거예요. 업그레이드. 그분들이 강의를 듣게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배점 기준표 확인하러 들어갑니다. 배점 기준표는 해야 될 일이 영역이 두 개 영역으로 나눠집니다. 자, 우리 그 배점 기준표를 보시면 논술의 구성 요소에 15점이 배당되어 있고 구성 및 표현에 5점이 배당되어 있죠. 두 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이거 늘 보던 거지만 그냥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모의고사 본다든지 하면 늘 보던 거지만 다시 한번 보시고 배점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해야 될 거는
자, 핵심 논점, 핵심 논점이 우리가 지시문을 통해서 4가지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핵심 논점 4가지를 배점 기준표에서 몇 점씩 배당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 해야 될 일은 그 핵심 논점별 세부 논점을 파악하는 겁니다. 세부 논점별 배점을 분석해야 되는 거예요. 배점을. 왜 이건 배점 기준표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핵심 논점별 세부 논점의 배점을 분석하는 일입니다. 이걸 잘 분석해야지 점수를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걸 분석을 잘 못하면 점수를 놓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3가지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는 몇 개 영역으로 되니까 2개 영역이에요. 보통 그죠? 논술의 구성 요소 또는 내용 영역. 두 번째는 논술의 구성 및 표현이라고 하는 논리 영역과 표현 영역 2개 영역으로 돼 있고 일반적으로 전자는 15점, 후자는 5점 이렇게 배당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내용 요소, 구성 요소를 보시면 4개의 논점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점수 배당을 보시면 첫 번째 수업 구성에 나타난 교육과정 유형의 장점 및 문제점 각각 2가지 해서 4점이 배당되어 있죠. 그러니까 교육과정 유형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그죠? 교육과정 유형. 이 교육과정 유형이 뭡니까? 핵심 논점이죠. 근데 핵심 논점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죠. 이 핵심 논점이 교육과정 유형이 무엇인지는 여러분 잘 모르잖아요. 아직. 이거는 그 다음 단계인 제시문을 읽을 때 요거를 토대로 해서 교육과정 유형이 무엇인지를 보면서 생각하면서 그 제시문에 있는 수업 구성을 읽어야 될 거예요. 읽어서 이걸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끄집어내서 경험 중심 교육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구체화 시키는 거예요. 구체화. 근데 출제의 문제에 따라서 이렇게 관점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죠. 그죠? 관점 제시형과 이 같은 경우는 관점 추론형이죠. 관점을 추론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관점을 제시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 잠재적 교육과정 관점에서 원인과 해결 방안을 제시하시고 그럼 잠재적 교육과정은 이미 관점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관점을 추론해야 될 경우는 제시문을 면밀하게 파악해서 추론해야 됩니다. 추론하면 이제 핵심 논점이 구체화되는데 그건 제시문 읽기 단계에서 하는 일이고 일단은 교육과정 유형이라고 하는 것을 핵심 논점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그 각각의 세부 논점을 파악을 해야 되겠죠. 자, 세부 논점, 요 핵심 논점이 일단 뭐 본론 문단에서 소주제를 구성하게 될 텐데 그 핵심 논점에 딸린 세부 논점. 자, 핵심 논점 첫 번째 보시면 교육과정 유형의 장점 및 문제점 각각 2가지 4점 배당되어 있다. 파악했죠? 뭐 교육과정 유형이 일단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교육과정 유형. 이거다, 그죠? 유형. 근데 이제 이게 교육과정 유형이 되는 거죠?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딸린 세부 논점이 이제 장점과 단점인데, 보시면 4점이, 장점, 단점 2가지씩, 그죠? 2가지. 문제점 2가지. 여기 4점이 배당되어 있다는 것은 여기에 2점이 배당이 되고 여기 2점이 배당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게 뭐예요? 세부 논점을 파악하는 겁니다. 세부 논점. 세부 논점을 분석한다. 여기 핵심 논점이죠? 핵심 논점. 핵심 논점은 이 지시문과 이제 배점 기준을 통해서 파악을 하게 되는데 아직은 구체화는 안 되어 있습니다. 요 핵심 논점은 요것이 이제 하나의 소주제를 구성하면서 하나의 본론에서 하나의 문단으로 만들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의 문단. 요거 이제 소주제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전체 주제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우리가 배점, 세부 논점을 파악하는 거, 세부 논점을 파악한다는 것은 세부 논점을 배점까지 확인하는 거예요. 요건 크게 어렵지가 않죠. 왜냐면 장점 둘, 단점 둘이니까 하나씩 1점씩 배당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죠? 별로 어렵지 않죠. 이건 문제에 따라서 이게 세부 논점이 잘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추론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추론해야 될 경우가 조금 어려운 거죠. 근데 잘못 추론해 버리면 엉뚱한 걸 긁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평가 유형이죠. 평가 유형. 평가 유형의 기능과 그 다음에 시행 전략이죠. 효과적인 시행 전략. 시행 전략 각각 2가지죠. 2가지.
우리가 지금 제가 읽으면서 바로 이게 개요 작성이에요. 바로 개요 작성하는 거 이렇게. 이게 1차 개요, 1차 개요. 1차 개요 작성하는 게. 읽으면서 바로 쓰는 거. 이게 이 개요 작성. 1차 개요 작성. 2차 개요 작성은 여기 이제 세부적인 내용이 들어가. 2차 개요 작성은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본론에서 논의를 해야 되니까 얘 장점에 중심 내용이 있겠죠. 중심 내용. 그 다음에 얘를 뒷받침하는 뒷받침 문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심 내용과 뒷받침 문장에 이제 세부적인 내용이 되는 거죠. 요거는 2차 개요 작성, 2차. 2차 개요 작성 장점, 그러니까 요거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장점의 첫 번째, 두 번째, 핵심 내용. 그 다음에 요걸 이제 뒷받침하는 뒷받침 문장. 다시 말해서 이게 부연 설명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논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했던 설명형이 될 수도 있고 논증형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소주제문의 한 문단이 구성이 된다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 개념이죠. 에릭슨 개념과 요거는 에릭슨 개념 요거는 뭐예요? 정체성 발달. 지시문과 다시 견주어서 보셔야 됩니다. 이거 배점 기준을 볼 때는 지시문과 견주어서 이거는 정체성 발달과 관련되는 거죠. 학생의 정체성 발달과 관련해서 여기는 아예 관점 추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핵심 논점이 무엇인지를 바로 나와 있어요. 물론 더 구체적인 것은 제시문을 통해서 에릭슨은 무슨 개념인지, 반두라의 무슨 개념인지는 더 구체적으로는 이제 제시문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겠지만, 자, 여기서는 에릭슨과 반두라가 제시한 개념이라는 거죠. 요거 쓰라는 거죠. 이게 두 가지인데, 배점 기준표를 딱 보는 순간 첫 번째가 에릭슨 개념이죠. 두 번째 반두라 개념인데, 둘 다 개념인데 앞에 거는 2점이고 뒤에 거는 1점이잖아요. 3점. 여기 2점이죠. 그러면 이건 에릭슨 개념은 반두라는 뭘 하길래 2점이고 1점이냐. 이걸 파악해야 돼. 이걸. 그죠? 이걸. 그러면 여러분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할 겁니다. 일단은 에릭슨의 그 청소년기의 발달 단계를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이거 안다고 전제를 하겠습니다. 안다고. 그 제시문을, 이거는 구체적인 거는 이제 제시문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좀 더 구체화해야 되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1점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게 2점이죠. 이게 1점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습니까? 그냥 개념만 쓰면 1점 주겠다는 의도예요. 그죠? 이건 별로 문제가 안 되죠. 그 얘는 왜 2점이라는 거죠? 왜? 그 개념에다가 이 개념에 대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설명을 해줘야 돼요. 설명. 개념이잖아요. 개념에 2점을 주겠다는 말은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지 2점을 주겠다는 의도 아닙니까?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다른 게. 그죠? 하나는 개념에 1점 주고 하나는 개념에 2점 주는데 하나에다 개념에 1점 더 주겠다는 거는 그 개념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테스트하겠다는 의도인 거예요. 테스트하겠다는 거. 그 개념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설명. 그래서 이게 2점이다. 그러면 세부 논점, 개념, 설명, 여기는 개념 제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세부 논점을 파악해야지. 이거 모르면 이거 설명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죠. 그래서 작년에 2016학년도 문제 설명 안 하고 넘어간 사람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제가 알기로 한 95% 정도. 여기서 점수 엄청나게 깎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논술이 쉬웠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떨어지는 점수가. 당연히 여기서 우리가 또 나중에 또 해야 될 일이 또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가 다시 설명드릴 걸 하고. 자, 그 다음에, 됐죠?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소주제문을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가, 소주제로서 전체 하나의 문단이 이제 구성이 될 겁니다. 1문단. 3개 문단이 나왔죠?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핵심 논점 들어갑니다. 네 번째 핵심 논점은, 학교 내 조직 활동이죠? 학교 조직 활동. 조직 활동의 조직 형태죠. 그죠? 조직 형태. 조직 형태가 뭐냐?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조직 형태에 대해서 뭐 하라? 순기능과 역기능을 두 가지씩 하라 그랬죠. 순기능, 역기능. 두 가지.
요거 2점이 배당이 돼 있다고 하는 것은 각각 하나씩 써주면 1점씩 주겠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핵심 논점과 세부 논점별 점수까지 분석 들어갑니다. 분석. 그 세부 논점별 배점 분석이 끝났습니다. 끝났으면 이제 제시문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핵심 논점을 어떻게 합니까? 구체화해야 되겠죠. 이건 이제 구체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제시문을 읽으면서 이 배점 기준표하고 역시 마찬가지로 배점 기준표하고 그 제시문과 서로 곁들여서 견주어 보면서 제시문에 있는 핵심 논점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거. 어떤 경우는 어떤 문제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제시해요. 잠재적 교육과정 관점에서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런 경우는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그때는 이제 제시문 분석을 왜 하는 겁니까? 그때는 또 다른 아마 제시문이 다른 의도가 있기 때문에 제시문을 적절하게 분석해서 적용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이제 테스트 대상이 되니까 그 제시문 분석은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보십시오. 그러니까 6페이지죠. 첫 번째 제시문 읽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할 일은 첫째 핵심 논점을 구체화한다. 두 번째는 핵심 논점별 중심 내용을 회상한다. 세 번째는 제시문의 논구 활용 여부를 판단한다. 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해야 될 일은. 그 위에 있는 거는 제가 지금 여기는 내용 영역만 말씀드린 거예요. 논리와 표현 영역, 다시 말해서 배점의 두 번째 영역. 논리와 표현 영역은 그 위에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읽어보시고, 요거는 예전에 배점 기준표 설명할 때 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일단, 핵심 논점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논점을 이제 확장시키는 겁니다. 자, 제시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업 구성과 관련돼서, 보시면, 자기개발 계획서에서 학생의 경험을 중시하는 교육과정을 실행할 것, 경험을 중시하는 교육과정이라는 게, 여기서는 교육과정의 유형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경험을 중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흥미, 요구, 능력을 토대로 하고 있더라. 직접 경험을 강조하고 있더라. 일방적인 개념 전달 위주 수업, 다시 말해서 교과 중심의 수업을 하지 말라는 거죠. 교과서, 교과 내용 전달 중심. 그러니까, 경험 중심 교육과정이라는 것을 딱 단번에 알 수가 있죠. 아니, 이게 경험 중심 교육과정인데, 이상한 거 쓰는 사람들은 많아요, 보면. 뭐, 어디서 뭘 배웠길래. 교육과정 유형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교과 중심, 경험 중심, 학문 중심, 인간 중심. 하나 더 나가면 통합 중심. 이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뭐 이상한 거 막 쓰고 그렇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경험 중심 교육과정을 할 때 구체적인 논점, 그러니까 핵심 논점을 구체화했죠. 구체화하고, 그 다음에, 일단 구체화적으로, 전체로 구체화를 먼저 해놓죠. 평가 유형 보시면, 평가 시점에 따라서 나눠지는데 두 번째 점이 이제 그 핵심 내용이죠. 진단평가 이후에 중간에, 교수학습 중간에 평가하는 것이라고 돼 있죠. 그 다음 또 총괄평가 전, 그러니까 진단평가 이후 총괄평가 전에 하는 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수학습 중간에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포머티브죠. 그죠? 형성하여 나가는 학생들 성취, 교육과정, 그러니까 학습 내용의 성취를 형성해 나가는 것을 평가하는 것이니까 형성평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형성평가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드러났죠? 그 다음에 에릭슨 반두라 개념은, 진로지도를 보시도록 하죠. 진로지도를 보시면 첫째 점에 진로 결정하지 못한 학생, 진로가 아직 결정이 안 됐다는 겁니다. 진로. 자신의 역할에서 아직 결정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 자아정체감이 이제 아직 형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자아정체감을 형성할 것인지 아니면 역할 혼미에 빠질 것인지 그런 단계, 에릭슨 이론, 양극 이론. 이게 그 에릭슨이 제시하고 있는 그 단계에 발달 과업을 적절하게 잘 이행하면 긍정적인 성격 발달을 이룩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부정적인 성격 발달을 이룩하게 되죠. 따라서 양극 이론이라는 거죠, 양극 이론. 그래서 이 단계는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는 단계인데 그게 안 되면 역할 혼미에 빠진다는 거죠. 이렇게 이와 같이 진로지도, 내가 뭘 해야 될 것인지, 내가 누군지, 내가 뭘 해야 될 것인지에서 자신이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는 정체감 유예 단계에서 이 유예 시기를 거치면서 뭘 합니까? 자기의 정체에 대해서 찾아나가는 심리적인 유예 단계를 거치게 되는 거예요. 심리적 유예 단계. 자기 정체감을 찾기 위해서 나는 누구인가?
에릭슨이 방황했던 것처럼 에릭슨이 이 교육학 설명 안 하려고 그러는데 가끔 이 교육학으로 나가버리면 또 방해가 되거든요. 에릭슨이 에릭 홈부르거 이름이 에릭슨이거든요. 에릭 홈부르거 에릭슨이에요. 에릭 홈부르거 에릭슨. 엄마가 유대인인데 네덜란드에서 살고 있어. 네덜란드에 살았는데 그 네덜란드의 그 남자를 만나면서 네덜란드의 그 남자를 만나면서 아기를 갖게 돼서 엄마가 아기를 갖게 됐는데 약간은 그 뭐랄까 막장 드라마 형태인데 그 남자가 이 엄마를 버리고 딴 여자하고 그러니까 엄마를 버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이제 아기를 키워야 되는데 아기를 키울 수가 없으니까 이 임신한 상태에서 독일로 넘어갑니다. 독일로 넘어가서 독일에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 간호사 수련을 받는 과정에서 그 아기를 낳게 되는데 아기를 낳으면서 이름을 에릭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에릭이라고. 근데 이제 소아과 의사인 홈부르그를 만나게 돼요. 홈부르그를 만나서 결혼합니다. 결혼하면서 이름을 에릭 홈부르그로 바꿉니다. 이 성이니까 홈부르그로. 그리고 이 에릭이 그 당시에는 그 유럽에는 어떤 전통이 있었냐면 유대인들끼리 모이는 마을이 따로 있고요. 거기 학교가 따로 있습니다. 유대인이 다니는 학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이 다니는 학교를 여기도 이제 그 홈부르그도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그 아버지도 그러니까 진짜 아버지는 네덜란드인인데 이제 그 결혼한 이 아버지가 이제 유대인입니다. 의사고. 여기 다니는데 생김새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야, 너 누구냐? 너 유대인 맞냐? 그러니까 나 유대인 맞아. 유대인처럼 안 생겼는데 이상한데 나 유대인 맞는데? 집 와서 엄마 나 누구야? 그랬더니 너 유대인이야. 근데 왜 친구들이 나 유대인처럼 안 생겼다고 놀려? 넌 특별한 애니까 그렇게 생긴 거야. 그런데 애들이 유대인처럼 안 생기니까 계속 놀리는 거죠. 계속 놀리고 왕따 당하고. 이 에릭의 머릿속에는 뭡니까?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내가 도대체 누구인가? 이게 늘 고민.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이고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 이게 이 사람의 머릿속에 항상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빠는 의사이기 때문에 아빠가 의대를 가기를 원했는데 에릭은 의대를 안 가고 뭐 하냐면 내가 누구인가 이걸 찾고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역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진로, 이걸 고민하면서 그야말로 심리적 유혹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대학을 진학하지 않고 자기가 해야 될 것을 잠시 유보. 잠시. 아빠는 의사를 가기를 원하는데 의사 직업은 자기가 누구인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로. 그냥. 여러분들이 정체성이 형성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내가 뭘 하겠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고 내가 정말 교사로서 제대로 임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게 확정이 안 돼 있으면 교사가 되면 정말 위험한 사람이거든. 나는 정말 가르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나는 그런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어. 아이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교사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체성이 확립이 되니까. 근데 이거는 정체성이 확립이 안 된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겠는데 아이들한테 왕따 당하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한 고등학교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잖아요. 심리적 유익입니다. 그러니까 이 심리적 유익이 에릭슨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사람은. 이 사람 삶을 전체. 그래서 이 딸내미 마르샤가 이 심리적 유익을 자아 정체감과 관련해서 딸내미가 다시 세부적으로 논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유럽을 방황을 하면서 전 유럽을 여행하게 되는 거예요. 유럽. 보통 자기를 찾기 위해서 하는 일이 몇 가지가 있어요. 여기저기 막 다니는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 여기저기 막 다니고 두 번째는 책을 읽는 거예요. 책 속에 뭔가 길이 있겠잖아요. 막 책을 읽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저는 여기저기 막 방황하고 그다음에 책을 막 읽고 그 속에 뭔가 길이 있겠지 하고. 보통 우리는
정체감, 이 심리적 유예기 또는 자기를 찾는, 이 정체감을 찾는 시기가 대체로 고등학교까지는 별로 없어요, 우리는. 대학 딱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 한번 그럴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 대학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여기, 이게 이제 이 발달 과학으로 오는 거예요. 그 대학 4년 내내 고민했어요, 내내 제 머릿속에 있는 게 내가 누구로, 내가 뭘 할 수 있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떠나면서 이제 전 유럽을 이제 방어하면서 잠시 유부하고 심리적 유예를 거치면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안나 프로이드가 이제 프로이드의 그 딸내미잖아요. 안나 프로이드가 운영하고 있는 정신 분석 연구소의 연구원으로서 이제 활동합니다. 활동하면서 심리학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게 되죠. 심리학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면서 나름대로 심리적인 이론들을 이제 조금씩 이제 터득해 나가는 거죠. 그 프로이드의 이론들을. 그러다가 나치가 집고 나면서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미국으로 건너와서 미국에서 또 그 프로이드의 업적을 바탕으로 해서 연구 활동을 풍부하게 하다가 고등학교 졸업생으로서는 이례적으로 하버드 대학교 교수. 미국에서는 심리학이 굉장히 괜찮은 과목이에요. 굉장히 유명하고 하버드 대학 교수로 갑니다. 심리학은. 그러다가 예일대로 옮깁니다. 예일대로 옮기면서 시민권을 획득하게 되고 시민권을 획득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에릭슨 이렇게 에릭 홈부르거 에릭슨 이렇게 짓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에릭슨은 에릭 플러스 선이거든요. 에릭의 아들이다. 내가 다시 태어났다는 거야. 내가 다시. 자신의 이 이름을, 이 성을 통해서 에릭슨이 얼마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가를 바로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이 사람의 이름이에요. 에릭슨 자체가. 내가 다시 태어난 거예요. 에릭의 아들로 이제 자신이. 그 시민권을 획득하면서 이렇게 성을 이렇게 짓게 되면서 에릭슨의 이름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의 전생에는 이 청소년기 이 단계를 특히 심리 유예기를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게 되는 거고 이 딸내미도 이걸 다시 이제 발전시키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제자가 뭡니까? 여기서 어쨌든 프로이드 이론에 기반해서 나왔기 때문에 나중에 자서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이론은 프로이드의 큰 이론들, 테두리 그 이론들을 연구하면서 나온 작품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5단계가 잘 프로이드와 똑같은 거예요. 말만 약간 다르죠. 그래서 프로이드가 약간 비교해가면서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이제 제자가 캐롤 길리건. 캐롤 길리건은 이제 여성의 도덕성 발달 이론을 살피게 되는 거예요. 그죠? 캐롤 길리건도, 뭐 그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 캐롤 길리건 같은 경우도 이제 하버드 대학의 그 임시 중절 여성들을 이 대화를 통해서 임신 중절하고 있는 그 여성들과 실제로 면담을 통해서 도덕성 발달에 대한 이론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누굽니까? 헤비거스트의 발달과업도 이 사람이 말했던 그 발달과업을 잘 수행하면 긍정적, 그렇지 않으면 부정적 이렇게 양극 이론이니까 요걸 다시 발달시킨 게 누구? 헤비거스트의 발달과업 이론. 그래서 길리건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죠. 임시 중지를 하니까 우리가 임시 중지를 했을 때 학생들 보면 이래요. 먼저 어떤 경향이 있냐면 첫 번째는 버리는 경향이죠. 애를 버리는 거. 애를 버리고 내가 살자. 내가. 그러니까 그 첫 번째 단계가 버리는 단계. 버리고 내가 살자. 두 번째 단계가 여기는 이제 자기 살기 위한 것이고요. 두 번째 단계가 여기 물론 이제 3단계로 두 번째 이제 반성적인 과도기를 거치죠. 과도기. 반성 단계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이제 책임 단계. 두 번째 단계는 이런 경우죠. 아기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아기 키우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학교 다니는 학생이면 학교를 포기하고, 직장인이면 직장을 포기하고,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아기한테 전 인생을 다 거는 거예요. 우리나라 부모들이 어떻습니까? 책임 단계에 머물러 있죠. 도덕성 발달 단계가. 뭐든 내가 잘못하면 다 부모 탓이에요. 내가 잘못 키웠나 보다. 그러니까 자기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희생하는 거예요. 전부 다. 다 버리잖아요. 먹을 것도 다 주면서 키워놓으면 뭐합니까? 세 번째 뭡니까? 역시 과도기로서 반성 단계를 거치면서 마지막이 뭐예요? 평등 단계잖아요. 평등 단계. 몰라요? 왜 몰라? 너도 살고 나도 살자는 거예요. 둘 같이. 그러니까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라 도덕적인 발달, 마지막 도덕적인 발달 단계가 이제 평등 단계. 자식도 살고 나도 사는 단계. 이 평등 단계입니다. 이렇게 외워야지 이걸 뭐 어떻게 외웁니까? 근데 이건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게 뭐야? 이렇게 자꾸 이상한 데로 가니까. 자, 이렇게, 뭐 하다가 이렇게 됐지? 제시문 보다가, 제시문에, 그러니까 이제 진로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진로 선택을 유보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벌써 에릭슨의 그 심리적 유예, 이 얘기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심리적 유예기가 뭐냐? 제시문에 이미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거 적절하게 잘 몰라도 이 적절하게 쓰면 되는 거예요. 되는 거. 그러면 점수 2점 딱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가 뭡니까? 반두라의 관찰학습 또는 모델링 이론이죠. 그죠? 관찰학습 또는 모델링.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학습한다라는 거, 학습한다. 관찰학습, 모델링. 이거는 분명 뭐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더라도 이제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모방하는 그 자체가 학습이에요. 그죠? 머릿속으로. 사고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래서 행동주의와 그 다음에 인지주의 사이에 과도기 단계다. 이렇게 보통 얘기하죠. 그죠? 둘에 연결되어 있는 단계. 그게 반두라이즈 관찰학습이죠. 반두라이즈 캐나다 심리학자인데 롤 모델에 이런 모델을 제시하는 거예요. 전부 다 관찰학습 또는 모델링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건 뭡니까? 요거는 여기다 이제 구체로 확정해야 되겠죠? 심리적 유예기. 그 다음에 두 번째 관찰학습 또는 모델링. 됐죠? 그 다음 조직 형태입니다. 조직 형태 제시문으로 보시면 소집단 형태죠? 그 다음 두 번째 자발적인 모임이죠. 그리고 조직 형태 중에서 조직 형태 공식 아니면 비공식인데 당연히 자발적이고 소집단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니까 비공식적 조직이라는 거죠. 그래서 비공식적 조직이다. 이렇게 확정이 된다. 확정. 자, 이렇게 이제 구체적인 핵심 논점이 이미 확정이 다 됐습니다. 제시문 분석이 이제 끝났어요. 끝났다.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시문을 논구로 활용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요것도 점수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시문을 논구로 활용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여기 보시면 점수 배점을 딱 보는 순간 이미 제시문을 활용할 여지가 없어요. 이미 타이트하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시문을 활용할지 여부는 여러분 마음대로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된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문제를 딱 보고 중요한 거는 점수 따기 위한 거예요. 점수 따기. 그러니까 점수를 잘 보고 제시문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제시문 분석 끝났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이미 뭐가 됐습니까? 1차 개요 작성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1차 개요 작성. 그 다음 두 번째 들어갈 거는 이제 세부적인 2차 개요 작성 들어가겠죠? 이제 개요 작성 들어가겠죠? 요 개요 작성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인 주제를 한번 설정해 볼까요? 전체 주제. 전체 주제는 아까 제가 초대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민할 게 없습니다. 여기 이미 주어져 있기 때문에 안 주어졌을 때는 내가 고민해야 되겠지만 이미 주어져 있죠. 교사 역량이라고. 교사 역량. 자, 요거를 하나의 완성된 문장으로 한번 나타내 보면 물론 이제 우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실제 시험장에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뭐 서술로 전부 다 쓸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럼 교사 역량이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물론 이제 교사 역량이 중요하다. 뭐 이렇게 살 수도 있고, 그죠? 학교 교육에 있어서 교사 역량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주제문을 쓸 수도 있고, 또 교사 역량과 관련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요거는 사실 교과 역량이거든요. 물론 여기까지 안 들어가도 돼요. 근데 여기까지 들어가면 상당히 사고가 깊은 거죠. 근데 여기까지 안 들어가셔도 쓰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글 쓰는 데는 저는 이제 제시문을 제가 이제 답안지는 여기까지 썼지만. 여기까지 안 써도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평가 역량이죠? 진로 지도 역량이고, 요거는 이제 조직 역량이죠. 조직 활동 역량. 그러니까 요런 조직 활동 요런 네 가지의 와 관련해서 교사 역량이 필요하다.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왜 교사 역량이 필요한가? 학생이 잘 가르치자는 거죠. 그러면 학생의 교육적 성장을 위해서는 교사 역량이 중요하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또 교육적 성장을 위해서는 이런 등 제반 역량이 요구된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주제가 서론의 첫 번째 문장, 결론의 첫 번째 문장.
서론 결론은 진짜 쉬워요, 진짜. 제가 지난번에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은 이제 요거. 세 번째 문장은 이제 문제 제기죠? 요거. 형사평가. 요거는 좀 너무 기니까, 예, 뭐 다른 거 요거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요거 비공식 조직. 요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됐죠? 자, 요렇게 해서, 제시문 분석까지 해서 논제 파악 전체가 끝났다. 끝났죠? 끝나면 여러분들 9페이지를 보시면 논제 파악의 예가 나와 있잖아요. 요렇게 딱, 머릿속으로 간단하게 이제 제가 이제 도해 조직자로 구조했지만, 예, 여러분 보시면 대강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죠. 제가 지금 했던 것처럼. 예, 보시면, 핵심 논점이 있죠? 예, 간단하게 주제를 잡고, 그 다음에 세부 논점이죠? 요거는 배점이죠. 그죠? 배점. 예,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거. 배점 잡고, 그리고 각각 한 문단씩 본론을 구성할 것이다. 이걸 통해서 다시, 예, 주제를 끄집어낸다. 이렇게 하면, 사실 본론 구체적인 개요 작성하지 않아도 서론 결론이 이미 나와요, 이미. 이걸로. 이미. 나오는데, 이제 요거 좀 작성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개요 작성 본론 개요 작성해보고, 이제, 결론, 서론, 또는 서론, 결론 이렇게 끄집어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10페이지에 보시면 참고로 이제 기출 문제별 배점 분석의 예, 요거 12페이지 보시면 주제문 작성, 이미 주제문 작성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제문 작성은 첫 번째 범위를 확정한다, 두 번째 입장 정리한다,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범위가 확정이 안 돼 있을 경우는 이제 주제의 범위를 확정해 줘야 됩니다. 근데 교육과 논술 같은 경우는 주제의 범위가 이미 정해져 있죠. 왜? 논점이 주제니까. 이 소주제가 범위가 정해져서 요 범위 안에서 그 주제를 얘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요 범위 안에서. 그래서 요 범위 안에서 주제를 끄집어낼 때는 요 범위를 뭡니까? 상위 개념. 요거의 상위 개념을 핵심 키워드로 끄집어내서 주제문을 쓰는 거예요. 요거 전부 다 아우를 수 있는 거는 교사 역량이라는 거죠. 요거는 이미 문제에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안 주어졌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있는 것을 상위 개념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상위 개념은. 상위 개념을 끄집어낼 때 상위 개념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상위 개념이 하나가 될 수도 있고 두 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두 개가 될 수 있는 예가 얘가 지금 문제를 보고 제가 다시 그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럴 때는 이게 묶어서 만약에 이 두 개의 상위 개념 하나, 이 두 개의 상위 개념 하나, 이렇게 두 가지를 설정해 주면 됩니다. 두 가지 설정해서 주제문 작성하고 이거 서론 첫 번째 문장 갖다 집어넣는다. 아마 제가 서론 쓴 것 중에서 보시면 다른 거는 다 뭐뭐를 위하여 할 때 하나의 핵심 키워드 쓰고 뭐뭐를 위하여 이렇게 하는데 뭐뭐하고 뭐뭐를 위하여 이렇게 쓴 게 있을 거예요. 그 두 개가 핵심 키워드가 핵심 상위 개념이 두 개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주제문 작성, 그 다음에 입장 정리하는 거죠. 입장 정리할 때는 이제 이미 거의 다 끝난 건데, 이제 이거와 관련해서 교사 역량 관련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왜? 목적. 그러니까 학생 교육 잘하자, 이거 그죠? 학생 교육을 요거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뭘 하면 더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서론 문장 쓸 때 학생 교육적 성장을 위해서 이 말 안 쓰고 들어가도 상관없는 거예요. 이거 쓰고 들어갈 수도 있고. 예, 근데 이거 안 쓰고 들어가면 이제 시사 이슈형으로 이제 들어가면 되는 거죠. 최근 학교 교육에서 교사 역량이 강조되고 있다. 교육 과정이 요구하고 있는 수업 구성뿐만 아니라 평가를 적절히 시행하고 학생 전체적 발달을 도우면서 조직 활동에서 제반 역량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죠? 그다음에 제시문에 이거를 토대로 해서 이것도 이제 경험주의 교육과정, 형사평가, 요거, 그 다음에 에릭슨, 반두라 개념, 그 다음에 비공식 조직 등을 검토하면서 이 주제를 논하고자 한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듣죠? 자, 그 다음에 13페이지 이제 개요 작성 들어가는 거죠. 개요 작성은 이제, 여기까지가 1차 개요가 이미 우리가 논제 분석할 때 끝납니다. 2차 분석할 때 이제 개요 작성할 때는 여기서 이제 이 세부 논점별로 중심 문장 뽑아내고 중심 키워드 뽑아내고, 이때 중심 키워드는 굳이 문장으로까지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화제 개요 형태로 우리가 개요 작성 화제 개요와 문장 개요가 있는데요. 간단한 키워드 중심으로만 중심 문장, 장점 간단하게 키워드만 이렇게 뽑아내고 요걸 뒷받침하는 설명 문장.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뭐뭐 할 수 있다까지 할 필요 없죠. 뭐뭐 할 수 있다 그러면 할 수 이렇게 한다든지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요거는 이제 2차 개요 작성 2차 개요. 자, 이 개요 작성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때 들어간다 그죠? 됐죠? 자, 요 개요 작성 들어가기 전에 요거를 다시 이거를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 기출 문제 6개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가죠.